공정하고 정의로운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페어십 모바일 앱의 공정주식입니다. 오늘은 진통제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통제는 단순한 감기처럼 아주 미약한 병에 걸렸을 때부터 심각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진행하거나 수술 이후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학에서는 꼭 필요한 제품이죠. 진통제가 없었던 시절에는 수술을 하다가 또는 수술 직후에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쇼크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질병과 싸우는 한 지속적으로 쓰여질 것은 분명한데요. 진통제의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널리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퓨처마켓 인사이트라는 시장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진통제 시장의 성장 추이는 2014년 500억 달러 수준에서 2019년에는 700억 달러 수준으로 5년 만에 40%가량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2024년에는 9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네요. 원화로 따지면 2024년 기준 104조 원 수준의 시장인데요. 실제로 연평균 5% 이상의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전 세계 진통제 시장은 약효군별 전체 시장에서 항암제와 당뇨병 치료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술 후 통증 시장만 보면 2024년 195억 달러, 23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진통제는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처방 가능한 약품들이 단계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WHO의 진통제 사다리 3단계를 보면 가장 경미한 통증에 사용되는 비마약성 진통제로 아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이 있는데 감기 몸살이나 해열제에 사용이 되고 비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바로 그 윗단계에는 코데인과 트라마돌 같은 약한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마약 성분이 들어가는 진통제들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필요한 진통제들이죠.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의존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는 약품이라는 뜻이죠. 코데인과 트라마돌은 심한 기침이나 암치료, 수술 후 통증, 그리고 관절염 등과 같은 통증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센 진통제가 마약 성분이 많이 들어간 몰핀이나 옥시코돈, 펜타닐인데요. 이런 제품들은 대형 수술을 할 때 마취제로 사용이 되거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 말기암 환자들의 진통제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이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미국에선 오피오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중추신경계에 있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양약적 작용을 일으켜 진통 효능을 발생시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신 아편을 주요 성분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약물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대박인 거예요. 아스피린이나 아이부프로펜 이런 비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투약을 해도 진통 효과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천정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오피오이드는 천정 효과가 없어요. 복용량이 많을수록 진통 효과가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마약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없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마약성 진통제의 남용이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마약이라는 단어를 딱히 지정해두지 않고 진통제와 의약품을 drug라는 단어로 통합해서 사용합니다. drug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a substance used as a medication or in the preparation of medica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번역을 해보면 약품을 만들거나 해당 준비 단계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약성 약품을 narcotic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긴 한데 미국에서는 대중적으로 마약성 약품이던 비마약성 약품이던 drug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narcotic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쓰여지지 않습니다. 여튼 이렇기 때문에 단어적인 측면 그리고 문화사회적인 측면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거부감이 없고 이에 따른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중독자들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피오이드 처방의 증가는 유병률의 증가와 통증 과소 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부터인데요. 1986년에 발표된 한 문서에 따르면 어느 병원 환자의 45%가 극심한 교통을 겪고 있었는데 절반 이하의 환자들만이 의료진으로부터 통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증 전문의들은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의 병원은 중세시대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특히 만성적인 통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21%의 환자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전에 사용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통제 수요에 대한 기회를 포착한 퍼듀파마나 얀센과 같은 오피오이드 진통제 제조업체들이
이익 창출의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메리칸 페인 소사이어티라는 전미통증협회와 각종 의료단체에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뒷돈을 퍼부은 거죠. 이렇게 해서 1996년 전미통증협회 회장이 통증이라는 요소를 5번째 바이탈 사인으로 지정합니다. 바이탈 사인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탈 사인은 원래 체온, 맥박, 1분간 호흡수, 혈압 이렇게 4개였는데 여기에 통증이라는 요소를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1999년도에는 의료기관 인증위원회에서 이 아이디어를 채택을 해요. 그리고 병원과 외래환자센터가 인증받는 데 필요한 통증관리 지침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만성 통증 환자들에 대한 오피오이드 처방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제약회사들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오피오이드 부작용 연구에 대해서 돈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진통제 제조 회사들로부터 연구 비용을 받은 연구자들과 학자들이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의학적인 미신으로 일축하고 오피오이드 중독은 드물다고 말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2만여 명가량의 오피오이드 치료 환자 중에 중독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영향력 있는 기관들은 만성 통증 환자들을 사용할 때 오피오이드의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채택하고 연방의료위원회는 한술 더 떠서 만성 통증 치료에 오피오이드 등이 필수적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마케팅에 의해서 원래는 암 환자나 심한 화상 환자, 외상 환자 같은 중증 또는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만 필요한 진통제가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도 뿌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이탈 사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신기한 게 뭐냐면 기존 4개의 바이탈 사인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통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해요. 근데 통증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말하는 것 말고는 의사도 기계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환자의 주관적인 주장을 믿어야 되는 거죠.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통증이라는 요소의 특성상 점점 더 센 진통제가 하위 단계의 통증 환자에게도 처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많이 아파요 이러면 오피오이드를 처방해 주는 거예요. 치과 치료를 받을 때도 오피오이드를 처방받게 되고요. 의사는 또 이게 바이탈 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바이탈 관리를 못하면 안 되니까 더 많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게 되고요. 또 그 중에는 오피오이드 제조회사의 마케팅 이벤트로 호텔이나 호화 리조트에 초대를 받아서 이런저런 선물을 받은 그런 의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사람들이 오피오이드라는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거 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나를 경험해본 거죠. 그래서 대만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서 오피오이드 달라고 난리치고 오피오이드를 점점 탐닉하게 됩니다. 여러 병원을 드나들면서 오피오이드를 다중으로 처방받고 있는데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으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또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으면 돈이 너무 비싸요. 미국의 의료비 비싸다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멕시코 이런 데서 오피오이드를 대체 제조할 수 있는 화학적 합성물들이 들어옵니다. 오피오이드 중에서도 가장 효능이 센 게 펜타닐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펜타닐이 얼마나 세냐면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대형 수술할 때 또는 대형 수술하고 나서 강력하게 사용이 되는 진통제가 몰핀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펜타닐은 몰핀보다 공식적으로 50배에서 100배 정도 더 강한 진통 효과를 내고 있고요. 3mg만 투약이 돼도 사람이 죽어요. 코끼리 진통제를 만드는 약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를 약국에 가서 처방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이 펜타닐 계열 오피오이드를 아예 집에서 만들어서 섭취를 하고 길거리에다가 내다 팔고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합성 오피오이드라고 하는데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과 혼합해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중독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사한테 가서 떼쓰지 않아도 되고 약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쌌냐면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펜타닐이라는 약품을 만드는 주요 물질을 NPP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여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25g에 8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0만원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이 NPP를 다른 화학약품들과 혼합해서 펜타닐을 제조합니다. 여기서 드는 다른 화학약품들의 비용이 720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9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럼 펜타닐 제조 비용이 총 100만원 정도 드는 거죠. 근데 이걸 암시장에다 갖다 팔면 800만 달러, 원화로 10억원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 10억 원이 되는 거야. 이런 마법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이걸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약품,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에 대한 약물 오남용 사망자가 통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하늘색 선인데요. 2012년도에 2,000명 수준에서 2016년도 기준 2만 명 수준으로 10배가 뛰어요. 1000%가 뛴 거죠. 보시면 그 밑에 헤로인이 있고요. 코카인이 있고 필로폰 이런 것들이 있죠. 얘들보다 심각한 마약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17년 미국의 자료인데요. 보시면 하루에 130명 이상이 오피오이드 관련 약품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1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처방된 오피오이드를 잘못된 용도로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하고 2017년까지 5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사용으로 장애를 겪었었고요. 합성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6년도는 2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017년도에는 3만 명 가까이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오피오이드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 2016년도 오바마 정부 때부터 오피오이드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관련 규제를 급격하게 조이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트럼프가 20억 달러 투입을 선언했습니다. 20억 달러면 2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피오이드 남용의 첫 시작점이었던 아메리칸 페인 소사이어티, 제5의 바이탈 사인이라면서 통증이라는 요소를 추가했던 전미통증협회가 2019년 6월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진통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의 이 협회의 로비를 통해 돈을 쏟아부었던 제약회사 스폰서들도 로비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돈줄이 끊기게 되니까 바로 파산을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약회사들은 마약성 진통제에서 비마약성 진통제로 갈아타야 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진통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두 가지예요. 중증도 이상의 심한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와 중독성은 없지만 경미한 통증에만 사용되는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 시장은 오피오이드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통증 시장에 비마약성 진통제 제조업체들이 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피오이드를 대체할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는 회사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4개입니다. 그 중에 한국에서는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독보적으로 오피란제린이란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 중입니다. 비보존은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제린을 정맥주사 형태로 개발 중인데요. 현재까지 6건의 임상시험에서 안정성과 내약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통증 강도 7 이상의 중증도 통증에서 우수한 진통 효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앞서 올려드렸던 진통제 사다리에서 2번과 3번을 타겟팅하고 있는 거죠. 통증 강도 7 이상의 중증도 통증이면 3번에 더욱 가까운 상당히 강력한 진통 효과를 기대하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 중인 겁니다. 그래서 비보존이 지난해 말에 임상 3A상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임상시험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임상 실패의 원인이 좀 특별해요. 회사에서 발표한 임상 3A에 대한 탑라인 결과 안내를 보면 임상에 실패한 원인이 통증 완화 효과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들이 수술 후에 오피란제린을 투약하기 전부터 극심한 통증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 완화 효과를 입증하려면 아픈 사람한테 약을 투약하고 이 사람들의 통증이 완화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투약하기 전부터 통증의 강도가 낮아버리니까 이게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이거죠.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임상 3B상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달인 6월 26일에 임상 3B상의 첫 번째 환자 투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보존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300명에 대한 투여를 마치고 12월 말 또는 내년 1월 초까지 탑라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해서 글로벌 비마약 진통제 시장에 뛰어든 비보존이 이번 임상시험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고 연간 102조 원의 시장을 제패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FDA의 임상 단계별 성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바이오협회에서 제공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석 결과인데요. 임상 3상의 성공률은 58% 수준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신약 판매 승인은 85%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 통과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보존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는 관련 기대감으로 인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무조건 투자 가능한 비보존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비보존은 현재 비상장 회사로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장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비보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큰 시세를 준 이력들이 있는데요. 해당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RF 제약이 있습니다. 작년 2분기 말 기준으로 22.85%의 비보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비보존의 최대 주주로서 창업주인 이두현 박사가 보유한 18.12%보다 4% 이상 더욱 높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비보존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큰 시세를 주고 있는 대장주입니다. 에스텍파마가 있습니다. 에스텍파마는 텔콘이 비보존을 인수하기 전까지 비보존의 최대 주주였던 회사인데요. 텔콘이 최대 주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분율이 다소 희석된 상황입니다. 작년 2분기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보존의 주식은 4.66%로 제2의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스텍파마는 이전에도 바이오벤처에 투자한 경력이 여럿 있는데요. 대부분 좋은 성적을 거둔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회사입니다. 루미마이크로가 있습니다. 루미마이크로는 비보존의 계열 회사인 볼티아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지분율 20%를 보유하고 1대 최대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비보존은 루미마이크로 인수를 통해서 오피란제린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을 때 루미마이크로가 오피란제린의 제품 생산과 공급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코 제약이 있습니다. 알리코 제약은 비보존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회사로 지난해 5월 아토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비보존과 오피란제린 외용제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PM테크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보존에 투자해서 3대 주주의 자리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부 다 매각을 하고 수익을 확정한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텔콘 RF 제약이 KPM테크의 지분 7.6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또 비보존은 KPM테크의 지분을 4.15% 보유한 3대 주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미국 진통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회사인 비보존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관련주나 테마주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대장주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급등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기대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유있게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투자 생태계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페어십 모바일 앱과 공정주식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